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특별한 방송 준비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설 연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심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돈 쓸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설 연휴에도 저희와 함께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게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 왔고요. 오늘은요, 80년대, 90년대 주식시장과 지금의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을 저희가 비교하고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왜 이걸 분석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때 타이밍이 굉장히 기회였고요. 지금도 그런 타이밍이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대체 왜 지금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기회인지 저희와 함께 그 타이밍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유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 방법까지 저희가 방송에서도 다뤄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아무래도 이슈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재밌고 쉽게 풀어주실 김영웅 전문가님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아무래도 설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투자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비트코인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도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좀 없지 않을까,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사실 그 시작부터 짚어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준비한 내용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고 재밌고 간결하게 이제 오늘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화면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자 비트코인은 오전 9시 정도의 시세고요. 비트코인 현재 1억 5,016만 원 정도 가격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이 처음 출발한 당시에는 사실 0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치가 거의 없이, 달러에 대한 가치가 거의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이제 1억 5,500만 원 정도에 대한 가치를 가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시총액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대한 시총액을 작년 11월 달에 넘어섰었죠. 우리나라 국내 총 시총액이 이제 1조 7천억 정도가 된다고 치면은 미국의 비트코인의 총 시가총액 11월 달에서 12월 기준입니다. 지금 또 바뀌었고요. 1조 7,600억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나운서한테 문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품이 시총액 지금 순위가 1위일까요? 미국에서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인가요, 혹시? 거의 근접을 했네요. 네,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은 2위고요. 네. 1위는 사실은요, 금입니다. 금이구나. 네, 금이라는 상품인데 사실 시장에서 오늘 골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약간의 언밸런스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금이 시총 1위이면서 사실 미국 내 주요 기업들도 2, 3위를 다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밑으로는 은이라는 상품이 지금 현재 시총액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요, 파트를 총 크게 세 구간 정도로 나눠서 비트코인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작년 2017년부터 18년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가 급등했던, 그리고 양적 완화 시기에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가 대선되고 나서에 대한 급등했던 모멘텀, 이 세 가지를 자세하게 분석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던 시기는요, 2008년, 2009년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가치는 0달러 기준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죠. 지금에서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나 미국의 이제 FOMC나 정책고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였다면은,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이 반감기라는 내용을 사실은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벤트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제가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입니다. 항상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 가치가 2020년도부터는 이거를 이제 투자 상품으로 봐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2020년부터요? 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이 크게 났던 거는 사실 사이클로 봤었을 때는 2014년도부터 2017년도, 그리고 그 이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당시 제가
왜 비트코인을 사실 시장에서 크게 가장 이제 자산 투자라고 볼 수 안 봤던 이유가 가장 컸던 이유가 시장의 이벤트에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뭐 FOMC라든지 미국의 토화 정책들. 근데 제일 크게 받았던 건 역시 반감기겠죠. 이 반감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라는 거는 간단해요. 비트코인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비트코인이 현재 지금 1,600만 개에서 1,800만 개 정도까지 지금이 발행이 됐는데 이 반감기라는 시스템은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플레를 막아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역시 제한된 공급량과 거기서 발생되는 수요에서 견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감기는 뭐냐면은 매년 4년마다 지금 현재 4년 기준으로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2년에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량이 점점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9년도까지만 해도 한 사람의 분이 이제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했다면은 그 부분이 2012년도에는 0.5, 그 다음에 0.25, 그 다음에 0.125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채굴량이 줄어드는 거죠. 즉 공급량에 대한 제한도 존재를 하지만 그걸 발굴할 수 있는 장도 계속적으로 반감기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양을 계속 조절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량을 다시 한번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한 그리고 공급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반감기 이벤트가 사실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4년마다 오는 이벤트고, 그리고 작년 2024년에 왔었고요. 아무튼 이런 비트코인 반감기가 되면은 가격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 반등 시세를 많이 보여줍니다. 왜냐? 제한된 양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때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러면서 가격 모멘텀을 쌓았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벤트, 즉 주식시장에 대한 이벤트를 확실하게 봐왔던 거는 2020년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뒤에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0원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리고 그 이후에는 0.06달러의 시세를 했지만은 지금은 얼마다? 1억 5천만 원까지 간 하나의 이제 투자 상품으로 지금 시장은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저희가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때는 어떤 가치였고 또 반감기라는 이벤트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의 가격대까지 잠깐 짚어드렸는데요. 아마도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벤트 중에 하나고 그때마다 상승이 뒤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짚어드리면서 또 앞으로의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까지도 저희가 한 번씩 되짚어보면서 역사는 되풀이된다라고 하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1시간 동안 특집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고 그 외에도 투자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 이유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저희와 함께 더 자세하게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해주셨던 2020년도 굉장히 전문가님이 인정을 한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후의 흐름, 좀 최근 흐름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이제 아나운서님한테도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한테도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가장 열풍이었을 때는 언제였을까?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아닐까 싶어요. 돈을 풀면서 좀.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사람들마다 기준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2016년부터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이제 열풍이었다. 어떤 사람은 2020년부터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2024년부터 지금에 있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기적인 공통점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뭘까요? 다 이때마다 가격 상승을 네. 견인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풍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자산 가치가 크게 올라갔을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었을 때 저는 이 년도보다 2020년도 기준으로 크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투자 상품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사실 존재를 하거든요.
어떤 시기에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어떤 시기에는 어떤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적인 국면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클적인 국면 의 부분에서 이걸 조절하는 기관은 제일 1순위가 미국 내 중앙은행이에요. 항상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를 사실은 중앙은행이 많은 것을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년부터 지금 연도, 근데 2020년도에 제가 왜 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했냐면은 이 사이클에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열풍, 암호화폐 투자에서 주의할 점 이렇게 내용을 가져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기. 저는 20년도라고 시기를 보고요. 자, 가장 크게 투자 열풍이 불렀던 거는 이 양적 완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말고도요, 미국 주식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3월 16일 정도 기준으로 나스닥이든 S&P든 비트코인이든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 가장 컸던 이유가 미국 내 양적 완화였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미국 내 말고 중국에서 이제 코비드 19라는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PMI 지표가 그 당시 이제 50을 기준으로 높고 낮냐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이 50을 크게 하회하는 38 정도 나오는 수치로 중국 내 기업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가 2월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미국 증시부터 무너뜨렸었습니다. 그 당시 나스닥 지수가 9,000에서 10,000포인트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단 불과 한 달 만에 6,000포인트까지 내려왔었어요.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다 못한 정부와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시장 개입을 나서가지고 증시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 끌어올리는 과정, 그 끌어올리는 시스템을 우리는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려면 기업들에 대한 뭐 수익이나 흑자 전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어떤 국가의 경기 전망 이런 것들도 사실상 제일 중요하지만은 제일 확실한 재료는 뭐냐면요.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재료는 바로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 스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때 양적 완화를 했던 거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증시가 떨어지니 전 글로벌적인 위기가 와서 미국이 먼저 양적 완화를 도입을 했고 다른 나라 국가들도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증시가 올라갔다라는 것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고요. 나스닥 선물 지수가 9,775 구간에서 불과 한 달 만에 6,000포인트까지 내려왔던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적으로 시장에서 이 팬데믹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악재였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WHO에서는 이제 3월 18일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을 진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양적 완화를 했었습니다. 사실 공언을 했던 거는 3월 15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증시가 엄청나게 큰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승 견인은 사실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왔었었는데 근데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사례 이 양적 완화가 원래 기존에 있던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가 왔었죠. 대부분 알고 있는 리먼 사태가 왔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최초로 양적 완화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양적 완화를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디서 일본에서 먼저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라는 거는 크게 미국에서는 3번 정도로 보거든요. 2008년, 2009년, 그리고 현재 2020년도까지 보는데 크게 이제 사건만 본다면은 2008년과 2020년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사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 전통적으로 먼저 도입한 거는 일본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적 완화라는 거를 이거 대차대조품 조금 더 얘기를 드릴 거고 이 기간 동안 이거 문제에서 그냥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적 완화는 진짜 간단해요. 양적 완화는 너무 간단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를 하는 건데 양적 완화는 단계가 총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3단계 정도로. 일단 첫 번째 다들 알다시피 금리 수준을 낮추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로 수준까지 낮춥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채권에 대한 발행 그리고 그거를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진행하면서 시장 내 유동성 즉 현금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들 이거는 좀 이제 경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는데 YCC까지 정책을 도입하는데 사실 미국은 여기까지 진행을 안 해가지고 제가 1번과 2번 설명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차트인데 제가 좀 낙서를 해가지고 죄송해요.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미국 내 대차 대조표입니다.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인 거예요. 근데 자본, 대차 대조표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플러스 뭐가 포함되죠? 부채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2019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미국의 대차 대조표가 엄청나게 큰 펌핑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긴 시간의 10년 동안은 거의 큰 변화가 없던 중앙은행에 대한 자산이 이때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합니다. 자,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채권을 산다라는 건요, 여러분들 시장의 유동성을 끌어내는 전략이고 이 유동성을 끌어내는 전략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폐를 찍는 거예요. 달러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달러가 사실은 가치를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 덕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부채로 여겨지는데 그 부채가 단 1년 사이에 이만큼 올렸다. 그 제가 여기 차트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당시 미국에서 했던 양적 완화, 유동성 확대가 이 정도 1년 사이에 거의 3배에서 4배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채도 엄청나게 쌓았다는 거죠. 즉 화폐를 이만큼 찍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화폐 덕분에 지금의 미증시, S&P, 뭐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지수는 못 올라갔으니까 비트코인의 상승까지 견인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동성 정책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인데요. 다들 알다시피 2020년도 3월 미국 내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시기부터 반등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그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었냐? 3,000이라는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코스피 3,000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때부터 어때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투자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때는 시장을 무서워했습니다. 이때 사실 무서워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 얘기를 다 해줬거든요. 우리는 그때 당시 20년도 기준으로 2년간 양적 완화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 봤었죠. 이만큼의 유동성, 화폐를 찍어가지고 증시 올릴 거야. 그 전에 없었던 유동성 정책을 할 거야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 주식을 그때 사긴 했었어야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를 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발점이었다. 뭐의 시발점? 상승에 대한 시발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사실 증시, 주식을 하기에는 좀 많이 꺼려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코스피, 미국 국내 증시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 열풍이 나왔냐면 21년도 1, 2월 사이입니다. 너무 아쉬운 거죠. 언제 주식을 했었어야 됐냐면 사실은요. 20년도 6월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3월은 잠시 시장 본다고 생각해도 확실한 이슈 나오고 중앙은행에서 언급 얘기 다 나온 시점부터는 사실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언제 도망가셔야 했었냐면 21년도 후반기에는 도망가셨어야 돼요. 근데 뭐다? 이 당시 초창기랑 말에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코스피가 3,200, 3,300 가고 막 4,000까지 간다. 막 3,500을 그냥 넘어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양적 완화 못 하겠다. 부채가 너무 쌓였고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한 부분만큼 네. 사실 시장이 고용이나 물가가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러다가 부채만 쌓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 이상 부양 못 하겠다. 더 이상 못 모시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힌트를 네. 다 줬었네요. 다 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빌드업을 쌓았던 게 이제 긴축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이제 양적 긴축을 하죠. 네. 그 사이에 테이퍼링이라는 관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금리를 올리던 시기에서 금리를 내리던 시기에서 올리는 시기로 반할 때 이때가 변곡점이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금리를 갑자기 크게 내리다가 다음부터는 올릴게요라고 하면요.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발작을 일으킵니다. 맞아요. 그 발작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그 누구였다? 중앙은행 위원제 지금의 의장이죠. 파월입니다. 파월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중립적인 사람이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금리 인상할게요라는 거를 아무런 사전 보고 없이 하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어떻게 됩니까? 쇼크 나옵니다. 증시 하락 크게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사실은요. 파월이 시장에서 옛날에 과거사에 있었던 거예요. 번 베넌키라고 아십니까? 네. 벤 버냉키라고. 미국 내 예전 2009년도 사이에 미국의 이제 연준 의장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러한 테이퍼링이라는 관점, 즉 이제 우리 양적 완화 종료할 거야, 이제 슬슬 우리 양적 긴축 준비할 거야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디딤돌이라는 이 테이퍼링을 시장에 언급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시장 쇼크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파월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 빌드업 쌓아갔어요. 이제 슬슬 우리 양적 완화 그만해야겠다. 뭐 우린 몇 년도부터는 이제 슬슬 금리를 이제 인상해야겠다. 더 이상의 부채는 없어져야 된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 달래가면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달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락은 나와요. 근데 그 하락이 미국 증시부터 나올까요? 미국 증시 하락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 당시 나스닥 지수가 이건 비트코인인데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나스닥인데 제가 원래는 이제 S&P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지만은 시장 내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지수 중에 하나니까 이 나스닥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때 나스닥이 이제 우리 양적 완화 그만할 거야, 이제 테이퍼링 관점 가져가면서 이제 양적 긴축 준비할 거야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폭이 사실 좀 컸었어요. 지수 기준으로는 16,000 아마 그때 당시 500에서 거의 10,000포인트까지 내려왔었으니까요. 시장을 달래도요, 통화 정책이 크게 바뀐다면은 증시 하락이 나와요. 근데 증시 하락이 미국 증시에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코스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 나오겠어요? 3,000 계속 견인하면서 갈까요? 고점이었는데 아니죠. 미국 내 고점도 이 당시 찍혔었어요. 시장에서 유동성 순서는요, 채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내 주요 기업들에 대한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그 다음에 신흥국 지수로 옵니다. 근데 빠지는 건 반대로 빠져요. 올라가는 거는 나스닥이 먼저 올라가더라도 빠지는 거는 신흥국 지수부터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절대 지금 당장 미국 주식 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 그 당시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이 한계입니다. 그냥 댓글 중에서 욕을 했었어요, 저한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정확하게 딱 6개월 만에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장 알아야겠죠. 차트만 봐서는 사실은 시장 자체를 풀이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기술적 분석이 먼저다, 기본적 분석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저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이 우선입니다. 차트를 만드는 게 시장 이슈고 내용이고 흐름이에요. 거기서 보여지는 게 단순하게 차트이고 거기서 약간의 분석해가지고 어디서 매수해야지 매도해야지 이것만 보는 게 사실 차트죠. 큰 흐름을 차트 내로 다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번 방송에 나올 때마다 시장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양쪽 하나가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 당시 비트코인도 어때요? 비트코인은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미국 내에서 채권 시장이 먼저 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나 주요 3대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흥국 지수 올라간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비트코인을 왜 20년도 때부터 시장에서 제가 인정을 했냐면은 미국 내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유동성 정책에 비트코인이 발에 맞게끔 움직여줬기 때문이에요. 즉 저는 시장을 볼 때 어떤 자산 상품을 볼 때 시장의 룰이라는 사이클을 봅니다. 그 사이클에 잘 껴들어가냐 껴들어가지 않냐로 그 상품이 지금 당장에 투자할 수 있다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비트코인이 이러한 미국 내 양적 완화에 정확하게 반응을 해줬고 시장 내 사이클에서 어땠다? 정확하게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얘도 룰이 있고 시장 내 사이클에 맞고 반감기라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구나라는 것 때문에 얘네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투자를 열심히 했었고요. 사실 2017년도부터 했지만 자 아무튼 간에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 상품이 저는 인정했던 부분은 20년도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비트코인이 양적 완화 시기 때 저점부터 그 당시 고점까지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줬냐? 1600%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근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어땠습니까? 127% 정도밖에 안 보여줬었습니다. 배수로 따지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에 좀 웃긴 건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뭔가 투자를 하고 돈을 벌려면 잘 되는 시장으로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당시 미국 내 주식 시장도 투입을 안 했었고 20년도 당시만 그 당시 국내 증시에만 사실은 포커스를 맞췄죠. 왜 그러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네, 익숙한 거에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국내 증시에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상화 자산이나 미국 내 솔직히 모두 미국 주식에 눈을 돌렸었어야 됩니다. 예, 이게 아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저는요,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크게 올라간 시기가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하겠지만은 한 19년도에서 22년도 사이로 봐요. 방송에서는 이런 일을 못하니까 너튜브라고 있죠. 너튜브가 활발하게 보급되고 영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라가고 그에 대한 경제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즐겨보기 시작했다면서 사실은 이때 당시에 경제 수준이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20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순위 자체가 경제나 주식 쪽 관련해 가지고 항상 1위를 했었고 궁금하니까. 아무튼 간에 비트코인이 1600% 상승할 동안 국내 주식은 127%밖에 상승을 못했고 사실은 다시 떨어져가지고 원전이죠. 그리고 미국 주식은 어떻다? 154%. 뭐 지금까지 따지면 거의 200% 이상 상승을 한 건데 비트코인의 1600%를 미국 내 증시에 상승 요인을 하면요. 이 정도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 이 양적 완화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밖에 상승을 못했지만은 비트코인은 1,600%를 상승했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미국 내 주식에서 상승 견인을 받으려면요, 11만 6천 포인트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뭐 제가 살아 생전에 여기 포인트까지는 절대 못 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항상 나스닥이라는 지수가 2만 포인트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대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이제 놀랍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상승폭이 있었고 잠재력이 있던 상품이었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퍼센티지가 어떻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잘해봐야 2배 벌 때 어떻다? 코인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시장 견인만 본다면요. 그래서 지금은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8% 이상 올랐지만은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떻다? 시장 과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뒷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정리를 하자면은 비트코인을 제가 왜 시장에서 이제 투자 상품으로 왜 봤는지 그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양적 완화 시기 때 주가가 올라갔던 거나 상승했던 뷰를 봤었을 때는 비트코인도 지금 예전에 대한 상승폭 때문에 지금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상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양적 완화, 좀 쉽게 생각하면 돈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시기 때마다 우리 비트코인 또 다른 시장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었고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그 가능성, 잠재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를 봐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사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을 했다 하도 다시 제자리인 것 같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20% 상승할 때 16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 모든 상승들 내가 혼자서 가져가기는 뭐 심적으로도 사실 두렵고 무섭기도 할 거고요. 내가 실제 물리적으로도 지금 투자를 안 하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도 계속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정답들 QR코드 통해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의 잠재력이 가능성이 엄청 낮다면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특히나 우리 지수들 미국 시장이라든지 우리 코스피 코스닥과 비교해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풀이될지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님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이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거품인 것 같다. 한 3천만 원이 적정한 가격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러면 지금 사면 안 되는 걸까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맥주도 네. 거품이 맛있습니다. 그 거품 때문에 사실 시장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내가 보는 비트코인의 실질적 가치, 현재의 가치에서 거품을 빼면은 뭐 30K에서 40K 정도가 적당하지만 항상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뭐 발판이라는 건 사실 이제 기대감이라는 이제 거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대감이라는 부분에서 예전에 거품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바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좀 유명한 사람인데 월가 약세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세론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장을 좀 이제 비관적으로 좀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S&P 지수는 5천 중반대가 적정하다. 이 이유로는 하락이 나올 거다 하는데 지금 S&P 지수가 얼마입니까? 6천이죠, 여러분들. 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옵니다. 도이체뱅크에서 올해 미증시 간과하고 있는 세 가지 얘기하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해요. 크게 얘기하게 되면 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가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여기서 투자 심리,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실 시장이 지금은 너무 과열권으로 올라오고 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비관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요.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미관론자가 얘기하기를 S&P 지수가 5천 정도가 적당하고 5천 후반대 조정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S&P 오늘 일봉 차트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6,086이죠. 네. 사실 매번 역사적 뭡니까?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게 미국 증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폭만 보고 시장에 대한 흐름만 보고 현재 자산 시장에 대한 흐름만 보면은 이 미국 3대 지수가 사실은 과열권이다 라고 보면요.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열권은 맞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실 공포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맞겠습니다. 기대감과 그리고 공포에 솔직히 섞여 있거든요. 제가 매번 보는 이제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증시를 볼 때 이 공포 지수를 많이 봐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S&P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보실 텐데 이 빅스 지수나 아니면 다른 이제 공포 지수를 많이 보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80에서 지금 90% 이상은 올라왔거든요. 항상 이런 시기마다 하락은 나왔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어떻습니까? 기업적 정책이라든지 미국 내 시장에서 상승을 올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나 공약들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증시도 그에 맞춰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하락이 언제 올지는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뭐 영화에서 유명한 거 있었죠, 예전에 뭐 리먼 사태 관련 영화. 네. 그 영화에서도 이 그러니까 이제 하락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 했었어요. 포지션 들어간 거는 1년 전이지만 하락이 나왔던 건 1년 뒤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하락이라는 부분은 언제 나올지, 쇼크는 언제 나올지, 버블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는 이 S&P 500, 미국 내 3대 지수가 사실은 뭐다? 과열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6천입니다. 맞죠? 그리고 예전 양적 완화 때 기준으로는 4,800까지 올랐었고 그리고 그 전에 대한 고점은 여러분 3,000입니다. 즉 3,000에서 6,000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너무 짧아요. 네,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 겁니다. 너무 짧게. 근데 사실 이 짧은 기간 동안 올라왔다는 건요, 여러분들 사실 주식시장에서 차트적 관점으로 마찬가지지만은 과열에 대한 의미를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지금 미국 내에서 금리 인하 시기로 인해서 지금 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라든지 국제 내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언밸런스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은 금융위기 이후 지금 어떻다? 최고 수준. 근데 투자 심리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공포이긴 하고 거품이긴 한데 투자 심리는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 과열에 대한 추가 상승 여지도 상당히 높은 폭까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S&P 500을 봤었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사실 과열 구간으로는 사실은 지표, 어떤 자료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 비트코인 차트인데 양적 긴축이 이제 본격화된 연준금리 인상 시점부터도 급격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 한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커플링입니다. 제가 시장에서요. 어떤 투자 상품이 사이클에 맞다라는 건 어떤 시기에는 올라가고 어떤 시기에는 하락하는 이 사이클이 맞다라는 거는 이 시장의 흐름을 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 3대 지수 여러분들 특히 나스닥이죠. 나스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주 위주의 지수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유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비트코인도 이 유동성에 너무 민감한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스닥이 오를 때와 비트코인이 오를 때를 보게 되면 차트를 보면 사실 커플링 관점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주간 단위라든지 달 단위 관위로 한번 봐주시면은 나스닥이 상승한 시점과 비트코인 상승한 시점이 거의 맞물리고 하락한 시점과 떨어진 시점이 다 맞물린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뭐다? 지금 당장은 과열 구간이다. 그러면은 미 3대 지수가 이 과열권에서 이 거품, 사실 거품에 대한 얘기를 이제 꺼내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사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사실 이 부분은 다 기대감이고 사실 실적이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반영은 안 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 기대감입니다. 근데 이 과열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3대 지수부터 무너질 텐데 이걸 견인해서 같이 내릴 게 뭐다? 비트코인 아닌가?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딱 보니까 예전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시기부터 올라왔던 게 1600%나 상승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가격이 100K가 넘어가는 하나 약 1억 5천이 넘어가는데 비트코인도 이 미지수가 만약에 이 과열 구간이고 이게 만약에 거품이라면 떨어져서 같이 동반 하락이 하지 않을까? 지금은 더 이상 투자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시기일까까지 고점이다. 얘기가 나올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 부분 좀 뒷부분에다가 얘기를 할 건데 미국에서 좀 이제 웃긴 부분을 좀 세 부분을 보게 되면요. 사실 시장에서 상승을 견인을 할 때요. 이 죄송합니다. 네, 상승 견인할 네, 때. 상승 견인할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시장이 좋을 때와 시장이 나쁠 때로 좀 평가를 해가지고 양쪽 하나라고 시기를 좀 보겠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상승 나오죠. 주가가 어떻다?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시장이 좋으니까 사실 경기가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경기가 좋으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옵니다. 자, 10년물 금리는 솔직히 장기채 금리로 포함이 되거든요. 단기채 금리는 2년에서 5년짜리 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장기채 금리는 시장에 대한 경기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단기채 금리는 통화 정책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건 미국 내 경기가 어떻다? 호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제 증시가 긍정적일 때 미국채 10년물에 대한 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그리고 또 동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같이 올라갈 때 하나는 떨어집니다. 안전자산이 떨어집니다. 근데 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하는 거 뭡니까? 채권도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금이죠. 맞죠. 금이 하락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주가 하락하고 미국채 10년물 상승하고 달러 상승하면서 금이 내려갑니다. 근데 양쪽은 반대예요. 일단 주식은 상승해요. 왜? 돈을 뿌렸으니까. 근데 채권 발행해가지고 공급량이 엄청 늘어났죠. 금리가 떨어집니다. 자, 금리 떨어지면서 미국 화폐는 어떻죠? 달러 가치도 하락을 해요. 떨어지죠. 그러면서 뭐가 올라갑니까? 금이 올라갑니다. 왜? 안전자산의 영향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양쪽 하나 시기일 때는 주가 올라가고 금리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금이 올라가고 이런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어떻냐면요. 증시 올라가고요. 금리 올라가고요. 골드 올라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달러 인덱스까지 올라갑니다. 이 네 개가 다 올라가요. 어떤 시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전통적인 자산 흐름만 봤었을 때는 사실은 혼란적인 게 더 커요. 근데 이게 정책에 연관이 많이 있죠. 트럼프가 되면서 달러에 대한 기축 요인도 커지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금을 사들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지수가 같이 동반 상승하니 사실 시장에서는 사실 금만 떨어져 주면은 사실 시장은 되게 긍정적인 건데 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금이 지금 시장에서
시총액 1위라고요. 시총액 1위입니다. 여러분들. 골드가 2,764예요. 온수당. 이거 예전에 제가 그 당시 봤었을 때 2,000온수 넘냐 안 넘냐로 내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이 안 되게 크게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의 시장에서는 다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주식 상승하고, 금리 상승하고, 달러 상승하고, 금 상승하고, 뭐 비트도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긍정적이라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건 사실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왜냐? 이전에 있던 시장 사이클하고 간다 안 간다?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시장에는 항상 문제를 견인해 와요. 그게 큰 쇼크 하락이든 뭐든 간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빌드업이 한 번은 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수, 그 당시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격이 좀 많이 클 거예요. 워낙에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시장에서 받쳐주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간에 S&P 500이 제가 이 상시 이제 얘기할 건 거품인데, 거품 얘기하면은 제일 큰 거품이 뭡니까? 비트코인 아닐까요? 네? 비트코인 아닌가요? 지금 비트코인인데 거품 그러니까 버블 사태 아, 있었던 거. 2008년도 네, 리먼 사태도 있었지만 있었고, 제일 앞에 닷컴 있었던 버블 맞아요. 80년대죠. 네. 네. 아, 99년부터 2000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분 때 네네네. 네. IT 버블이 그때 당시 만연했고 지금 딱 그 당시기와 좀 비슷한 시기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흐름을 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하고 뒤에 바로 또 얘기를 할 건데 네, 잠시 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전문가님 이야기 잘 들어보신 분들은 정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부터 또 주식시장까지 하나부터 끝까지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닥쳐있는 상황이 그러면은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실시간으로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상승과 하락에 대한 힌트를 다 줘왔었는데 그렇다면 그걸 분석하고 내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서도 함께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조금 제한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QR코드 지금 꼭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설 연휴에도 투자 이어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사실 뭐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서로 맞물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거 주식시장을 살펴보면은 지금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다들 사실 이분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워런 버핏이죠. 그쵸. 5만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워런 버핏이 현재 34년 만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현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현금보다는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주식이 지금 너무 과열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 버블 사태도 사실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시장을 볼 때 뭐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이나 채권 시장에 대한 달러 뭐 통화 시장이나 이건 다 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버핏 인디케이터, 즉 버핏 지수를 많이 봅니다. 예전에 닷컴 버블이 발생했었을 때 버핏이 판단하는 기준인 100% 이상, 120% 이상이 넘는 수준까지 이 지수가 올라왔다고 했었어요. 이 지수 이상 올라오게 되면 증시가 한번 하락한다라는 게 이제 견인되는 건데, 지금의 현재 워런 버핏이 보고 있는 2024년 10월 기준을 보고 있는 게 200%가 넘습니다. 즉 증시가 이 사람이 보는 판단에서는 현재 너무 과열 구간이라고 하면서 현금을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나 내용들이 이런 좀 주요 인물들과 좀 맞물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요 지표들도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시장이요,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년 조금 안 됐어요. 200년 조금 안 됐는데 미국 시장이 처음 나왔던 건 1792년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꺼냈냐,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 들어봐 주세요. 처음엔 24명으로 시작을 했고 1792년 지금 미국 주식 증시에는 엄청난 기업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5개, 예전엔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 은행주 위주였었고요. 처음엔 초라하게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초기 7년 당시에는 부유층 위주들이 항유하던 하나의 놀이였었어요. 투자를 모은 돈.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때 당시 기업들이 121개. 그런데 아직도 이제 은행주 관련해 가지고밖에 없었죠. 한 80개 정도가 다 은행주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이 64년도에 이제 NISE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고요. 그 당시부터는 주식시장이 잘 되기 시작했었는데 미국 주식이 언제부터 잘 됐냐. 그리고 닷컴 버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왜 꺼냈냐. 버블이 닷컴 버블만 있던 게 아닙니다. 예전 역사를 보게 되면 버블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바로 예전 미국에서 1835년에 철도 관련 주가 제일 유명했고 그 당시 얘기를 치면 블루칩이었었습니다. 근데 50년도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50년도 기준으로. 근데 이러한 철도주 관련 사업들이 큰 하락을 보였어요. 이 당시 처음 나왔던 버블이 철도 버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봐봐요. 예전에는 철도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로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으로 넘으면서 이 철도 사업과 이 인터넷 사업 사이에서 버블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곽광받고 있는 게 뭡니까? AI 소프트 관련해가지고 버블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가 시총 2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스닥을 지금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스닥 시총액에서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이 사실 나스닥을 움직여요.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이 미국 내 나스닥에 거의 그냥 한 50% 이상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 현금을요. 그러니까 즉 얘네들이 떨어지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큰 하락이 나와요. 근데 저는 주식시장이 잘 되려면요. 평균적으로 기반이 현금 흐름이 되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들마다의 가치 이런 것들. 근데 100개 기업 중에서 열 몇 개 안 되는 기업이 나스닥에 50% 이상이 되는 현금 유동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죠. 지수가 크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버블이 발생하는 요소와 연인들이 지금 시장에 다 맞물린다는 거죠. 몇 개의 주요 기업들이 유동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기업이 50%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고 애들이 떨어지게 되면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얘들 기대감 있는 애들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버블 나온다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요. 코스피 시장이랑 다르게 하락 나오게 되면 줄줄이 나옵니다. 연달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승폭, 이건 비트코인인데 상승폭이 컸다 하더라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전저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S&P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버블이 터진다, 하락이 나온다고 보게 되면 3천에서 4천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지금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얘기. 근데 왜 여기서 비트코인을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저는 현재 QR코드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방송 시간이 너무 좀 제가 너무 짧네요. 준비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짧은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께 버블 얘기를 하다가 끝나가지고 너무 무섭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다르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지 과거의 역사에 비해 봤을 때 얼마나 상승을 할지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지 QR코드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다 못한 얘기들 또 더 중요한 이야기들은요. QR코드 통해서 정말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 2025년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5년으로는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기대감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기회,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또 QR코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관계상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